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EPROM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PROM이 문제가 됐을 때, 즉 EPROM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MCU를 보조용으로 쓰는 보조 EPROM이 있고, 하나는 MCU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EPROM 안에 EDID 정보를 갖고 있는 EDID 전용 EPROM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MCU용 보조 EPROM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냐. 보통 초보 입문자 같은 경우는 양품 EPROM을 사다가 그 불량난 EPROM을 떼고 양품 EPROM을 다시 솔더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EPROM이라는 소자라든가 MCU라는 소자는 어떤 디바이스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디바이스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소자 분량도 있는데, 대부분이 MCU 안에 드는 폼웨어라든가 또 아니면 EPROM 안에 들어있는 EDID 정보가 손상이 돼서 모니터가 오동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MCU용 보조 EPROM 같은 경우는 양품 EPROM으로 사지 마시고, 원가 절감 측면이라든가 재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그 EPROM을 ISP 지그를 통해서 이레이지, 즉 초기화한다고 얘기하죠. FF 값을 넣어서 재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DID 전용 같은 경우는 거기 전용 EDID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델별 관련 EPROM을 항상 내 PC에 저장해 놨다가 그런 모델의 분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EDID 데이터를 다시 ISP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전에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SMPS에 비해서 이런 메인보드라든가 T컨버터 쪽이 왜 이렇게 수리가 어렵냐면은 특히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우리가 보드를 갖다가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 또는 뭐 AD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무슨 정상적인 소자가 전부 정상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오동작을 한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수리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양보 측정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EPROM이라든가 아니면 MCU의 펌웨어가 손상된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참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내 P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수리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 제가 빼먹고 한 내용을 좀 잠깐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EPROM은 MCU를 보조하는 EPROM이 있고 DDC 전용 EPROM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지금 EPROM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보면 MCU 쪽에서 보조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 EPROM이냐, 즉 MCU용 보조 EPROM은 뭐냐면 이 지금 MCU에 있는 펌웨어를 카피해다가 우리 사용자가 이제 그 OSD 버튼을 통해서 모든 조작을 합니다. 화면 밝기라든가 음향 조절이라든가 뭐 수평 동기 신호라든가 뭐 수직 동기 신호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한 내용이 이 지금 MCU 보조용 EPROM 안에 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띄워서 거기에 뭐 첫 번째 부팅 디스크가 뭐다, 뭐 또 어떤 그 USB를 뭐 이레이저 할 거냐 아니면 디저블 시킬 거냐, 이네이블 시킬 거냐, 뭐 디저블 시킬 거냐, 이런 등등의 어떤 데이터는 그거 메인보드에 그 MCU 안에 펌웨어에다 라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우스 브리지 안에 RTC NV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이 저장이 된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메인보드 강의에서 또 한번 상세히 터치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처럼 MCU 보조용은 사용자가 설정한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컨트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저장된다. 그럼 DDC 전용 같은 건 뭐냐? 이 EPROM에 얘가 전용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MCU 안에 펌웨어처럼 전용 EPROM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뭐 MCU 보조용 같은 경우는 양품 EPROM을 갈지 말고 여기 있는 불량 EPROM을 떼다가 ISP를 통해서 이레이즈를 시킬 경우는 우리가
FF 값, 초기값이 돼서 다시 붙였으면은 정상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 EDID 전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이 해당 모델에 대한 EDID 정보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픈을 해서 ISP 지그에 오픈을 해서 내 파일을 가져와서 라이트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냥 여러분들이 MCU 보조용처럼 EDID 전용 EPROM인데 그냥 뭐 양푼잎을 갈았다 그러면은 뭐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하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모델이 EDI 전용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리해본 경험으로는 EDID 전용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구글링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 수리가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전용 EDID 전용 EPROM이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ISP 지그를 통해서 내 PC에 보관해 놓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참 이게 펌웨어라든가 EDID 데이터를 좀 얻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스마트 TV도 마찬가지죠. 그 TV용 운영체제를 갖다 좀 구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거기에 메이커 쪽에서 제공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다. 글쎄 뭐 제가 어느 사이트 외국 사이트에서 뭐 돈을 뭐 입금받고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언뜻 제가 보긴 것 같은데 돈으로 주고 산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 현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하는 내용을 참조로 아시고요. 자, 그럼 ISP 지그로 EPROM 초기화 및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ISP 지그를 지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RT809F라는 모델과 RT809H라는 모델이 있는데 F라는 모델은 TV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모니터에 최적화된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H는 모니터하고 TV를 같이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장비다. 가격도 물론 비싸지만 그래서 장만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RT809H라는 장비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TV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전용 그 컨버터 이런 부분들은 제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eMMC 컨버터 같은 건 별도로 사셔야 돼요. 그런 데는 알고 이제 RT809H라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MCU 보조용 EPROM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초기화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탈거해서 해야 돼. 작업을 이걸 탈거해야 됩니다. 탈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띄어서 ISP 지기에 그 컨버터에 꽂아서 우리가 데이터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 뛸 때 특히 이제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 작업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이것이 또 SOIC 8핀 다리가 8개 있는 이런 소자들도 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솔더링이나 디솔더링 할 때 우리가 도움받는 하나의 부자재는 뭐다? 젤프락스죠. 젤프락스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띄기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띄기 어려우냐면은 이 납들이 지금 무연납을 쓰거든요. 무연납에다가 이런 그 제품들이 3년 이상 되면 이 납이 산화가 돼서 더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유연납에 비해서 무연납은 융점이 40도에서 50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많이 가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알고 항상 뛸 때는 뭐 젤프락스를 바라든가 아니면 실납을 통해서 다시 여기다가 납을 좀 덧대가지고 젤프락스를 발라 띄면 잘 떨어지겠죠. 뭐 그런 요령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뛸 때도 우리가 이제 열풍기를 통해서 핀셋을 드러낼 때 안 떨어진다고 잡아 떼는 사람인데 그럼 패턴이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으면은 핀셋을 살짝 건드리면 이게 흔들흔들 냅니다. 그때 이제 녹았다고 생각하고 드러내야지 어떤 소자 불량이나 아니면 이 PCB에 패턴 불량이 없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열을 충분히 가하고 띄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뜰 때도 주의할 게 뭐냐면은 특히 열풍기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던 그대로다가 사용하는데 바람 세기를 세게 했을 경우 여기 지금 SMD 칩 저항이라든가 SMD 칩 그 콘덴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날아가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요걸 똑같은 용량을 찾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뭐 요 근처에 있는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양을 크기를 재서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그 LCR 메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요걸 측정을 해서 재야 됩니다. 요런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그 일반 그 콘덴서 용량 측정기 캐패시턴스 메타는 안 되고, 고가의 어떤 그 LCR 메타를 통해서 얘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뛸 때는 바람 세기를 최소화한 다음에 여러분 뛰어야 된다. 그런 거는 항상 그 명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뛰었죠. 예. 뛰면은 이제 여기가 초보자 같은 거 납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작업이 많이 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깔끔하게 뛰는데, 이 납이 덕지덕지 옆에 리드에 묻어 있다 그러면 소켓 컨버터에 장착할 때 접촉 불량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인두기를 통해서 납을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소켓 컨버터에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지금 이 필름에 점이 있는 부분이 1번이에요. 그리고 요 점이 있는 1번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해가지고, 여기 좀 홈이 하나 파져 있죠. 여기가 1번 방향이니까 이 1번 방향이 요쪽 방향과 일치하게끔 요 슬롯에 꽂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반대로 이 1번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꽂았다 그러면 에랑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방향을 항상, 여기가 1번이죠. 요 핀이 1번, 여기 1번이 일치하게 만드시고, 여기 그 RT809H라는 장비에 보면 이렇게 소켓 모양이 있어요. 슬롯. 요쪽에 홈이 파진 부분, 여기가 1번이다. 그러니까 얘랑 일치하게 맞춰야 된다. 초보자, 저도 초보 시절에는 이거를 1번을 생각 안 하고 거꾸로 끼니까 동작이 안 해서 이 장비가 고장인가, 그렇게 제가 그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나름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건데, 여러분들 그런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전원을 이제 그 ISP 지그에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PC와 연결을 하고, 이제 ISP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름을 탈거했을 때, MCU를 탈거했을 때는 오토 ISP가 아니라, 오토 ISP라는 아이콘은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하는 거고, 떴을 때는 반드시 스마트 아이덴티티를 눌러서 이렇게 차야 됩니다. 그러면 RT809H라는 장비는 이런 메뉴가 하나 나타나요. 뭐 여러 가지 TV도 수리하기 때 낸드 플래시, eMMC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EOX라는 거 하고, 24는 뭡니까? EO로 X 나가는 것은 MCU의 품번이다. 24X 나가는 뭐냐? EPROM이다. 그래서 MCU라든가 EPROM은 요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이게 24C02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MCU 보조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냥 초기화하라 그랬죠? 그럼 이레이즈라는 게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 자, 이레이즈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초기화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초기화된 걸 보려고 그러면 여기 버퍼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버퍼를 누르게 되면, 자, FF라는 건 뭡니까? 초기 값이죠? 네, 초기 값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OK 하고 나와서 이제 이거를 탈거해서 여러분들 메인보드에 이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DID 전용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 어쨌든 간에 이 필름을 PCB에서 일단 탈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이제 이 젤프락 쓸 때도 그냥 통에 든 것 같다 이렇게 핀셋이나 아니면 이쑤시개를 통해서 했지만,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사기 형식의 이런 그 젤프락스를 팔아요. 해외 구매하면 좀 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좀 사용이 좀 편리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거해서 띱니다. 예. 자, 이거 뛸 때 핵심 포인트는 뭐다? 열풍기의 바람 세기를 최소화하고 강제로 핀셋을 흔들흔들해서 이격이 생겼을 때 떼어라. 그렇지 않으면 손상이 된다, 이 얘기겠죠. 이걸 많이 연습을 좀 초보자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켓 컨버터에 꽂을 때는 반드시 1번 방향과 이 ISP 슬롯의 1번 방향이 일치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 소켓 컨버터에 꽂을 때 말이죠, 지금 이 접촉 불량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납을 갖다가 여기 붙어 있는 이게 지금 여기 좀 산화된 납들이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 전도 접촉 불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다시 젤프락스를 바르고 인두기로다가 여러분들 요 부분을 좀 다시 잔납을 갖다가 제거하면은 접촉 불량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SP 프로그램을 띄우고 일단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손상이 됐잖아요. 물론 그냥 오픈해서 라이트로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레이즈 아이콘 한번 누릅니다.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초기화를 저희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레이즈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FF 값으로 들어가겠죠. 예, 초기화 됐고 버퍼 내용을 보면 초기화 돼 있죠. 데이터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초기화 됐으니까 내가 해당 모드에 대한 EDID 정보를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오픈이죠, 오픈. 오픈을 누르게 되면 어떤 그 EDI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그 EPROM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예.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버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거해서 메인보드에 붙여서 여러분이 테스트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수순을 거쳐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처리의 중심 소자인 메인 칩, 스케일러 또는 메인 칩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메인 칩은 SOC화 되어 있다, 즉 시스템 온칩화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인 칩 또는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좀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칩은 뭐냐면 CPU 플러스 GPU 그래픽 관련된 칩 플러스 캐시 메모리가 같이 통합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메인 칩이다 또는 스케일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SSD나 아니면 하드에서 읽어서 그 데이터를 메모리를 경유해서 CPU를 가지고 오는데 CPU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디입니까? L1 캐시라든가 L2 캐시라는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똑같은 어떤 반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하드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L1, L2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서 빨리 어떤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칩이 그렇게 PC하고 연상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메인 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칩의 양부판별 종류 어떤 건지는 먼저 알아보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케일러 칩이란 메인 칩이라고도 불리우며 PC 그래픽 카드 또는 외부 기기로부터 전송받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디지털 신호인 LVDS 신호로 가공하여 패널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 칩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즉, 메인 보드, D-서브 포트 또는 DVI 포트 또는 DP 포트 또는 HDMI 포트 또는 외부 기기로부터 전송된 입력 신호를 16개의 영상 신호로 나누어서 패널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 칩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메인 보드에서 DC 1.8V로 동작하는 저전력 회로를 갖는 소자이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별도의 MCU로부터 컨트롤되었으나 최근에는 SOC화 추세에 따라 스케일러와 MCU가 통합된 원칩 스케일러 자체에서 컨트롤된다.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스케일러 칩 소자 형태도 SOC화 추세에 따라 QFP SMD 타입 소자에서 BGA 타입 소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케일러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모니터에 영상이 구현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상이 구현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스케일러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소자 리드가 많은 QFP 타입과 소자 리드가 없는 볼랍 타입의 BGA 타입 소자 교체 작업은 초보자의 경우 많은 분량을 양산하므로 충분한 솔더링 및 디솔더링에 많은 연습을 통해 숙달되어야 분량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스케일러 표기명은 PCB에
U로 마킹되어 있으며 스케일러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남 및 쇼트, 열화가 고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스케일러 양부를 측정하는 계측기로서는 스케일러의 영상 가공 출력을 파형으로 표현해주는 오실로스코프가 많이 사용된다. 스케일러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스케일러에서 가공된 영상 데이터는 LVDS 케이블을 통해 패널 보드로 전송되므로 스케일러 소자의 조밀한 단자에서 측정할 경우 쇼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LVDS 케이블 단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그라운드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리고 프로브를 LVDS 케이블의 각 단자에 접속 시 일정한 파형이 출력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스케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다음에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냐 하는 내용을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TV형 메인보드는 여러분들이 그 수리하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면 다양한 영상 신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요즘은 이제 뭐 일반 TV보다는 소형 PC가 내장된 스마트 PC로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그 모니터형 AD보드는 TV에 비해서 수리하기가 굉장히 좀 더 쉽죠. 예,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한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TV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영상 처리 중심 소자인 메인칩 같은 경우는 참 양부 판별하기가 참 난해한 경우도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죠? 이 스케일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VCC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얘가 동작이 안 될 때 항상 먼저 측정하는 것이, 얘네들이 지금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먼저 측정하는 VCC 전압 측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VCC 전압은 반드시 여기 어떤 레귤레이터나 콘덴서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로를 갖다가 연결 회로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죠. 그런 이제 지그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제대로다가 전압이 전달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핀에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핀이 이렇게 조밀하기 때문에 쇼트가 나요. 그래서 여기 연관된 회로를 전원을 인가하지 말고 찾아가지고 고기를 측정했을 때 제대로다가, 지금 보통 스케일은 1.8V 또는 뭐 3.3V, 2.5V 종류가 많지만 보통 모니터 같은 게 1.8V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VCC는 데이터 시트를 항상 참조를 해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VCC가 얼마큼 들어간다는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그 연관된 회로에다가 측정을 해서 VCC 전압이 측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상 VCC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우리가 메인 칩이 QFP 타입, 즉 QFP 타입은 리드가 이렇게 사방으로 촘촘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QFP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솔더링, 디솔더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리가 많고 패턴이 실패턴이기 때문에 이 PCB에서 여기서 뛴다 그러면은 웬만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됐을 경우는 초보자 같은 거는 100% 불량을 일으키는 이런 소자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그 열에 강하지는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메인보드를 수리해보면 알겠지만은 슈퍼 IO 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QFP 타입 128핀짜리, 그것도 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QFP 타입의 솔더링, 디솔더링을 잘하는 방법, 그것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죠. 어떤 카타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QFP 타입은 그나마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요런 이제 BJ 타입의 이런 소자들이 있단 말이죠. 요 리드가 없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 지금 지금 칩셋 패드에 이 볼랍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지금 PCB 패턴에다가 상부에서 열을 가하고 하부에서 열을 가해서 얘를 붙여주는 방식. 즉, 우리가 이제 양산 체제 공정에서는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는 거죠. 리플로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여기에 이렇게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이 PCB가 여기를 타고 컨베이어 벨트 들어가면은 상부 히터가 있고 하부 히터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지나가면서 여기에다 열을 쪼이고 밑에다가 열을 쪼여서 얘를 붙이는 그런 솔더링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열풍기 이용한다? 열풍기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 상부에만 열을 가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칩셋 패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기 볼랍이 여기 칩셋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PCB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풍기를 썼을 경우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칩셋에서 떨어지든가 요 패턴이 PCB 패턴에서 이렇게 납이 잘 붙지 않는 냉납 현상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BJ 리역 장비라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납이라든가 인두기라든가 열풍기 방식이 아닌 BJ 리역 장비를 통해서 상부와 하부 히터를 통해서 온도 프로파일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해줘야 이것이 영구적인 작업이 어떤 초기 불량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산 제재 공장에서 리플로우 공정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그 불량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제 BJ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PCB에 지금 여기 떴잖아요. 또 여기 칩셋 패드 쪽에서 심지어 붙어있는 납도 잘못됐을 경우는 여기 떨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볼랍 하나가 NC, 노 커넥터라면 문제는 또 틀리겠죠, 상황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일시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열풍기를 써도 관계는 없겠지만 열풍기를 써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방법에 따라서 잘 붙고 안 붙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고장 나서 들어온 이런 BJ 칩셋에 불량이 났을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젤 플락스를 통해서 리히팅, 뭐 BJ 장비를 리히팅 해주거나 열풍기 리히팅 해주더라도 일단 얘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납이 오래되면 산화가 되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납의 어떤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크랙이 발생된다. 그것을 우리가 젤 플락스를 통해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겠냐 이거죠. 정답은 뭐다? 이걸 떼어서 새 솔더볼을 얹어서 다시 솔더링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BJ 방식으로 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또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은 특히 BJ 이런 칩셋들은 초기 불량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메인 스케일러 칩, 메인 칩 같은 건 뭐냐? 외부의 영상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외부의 영상 포트. 그러니까 뭐 RGB 포트라든가 DVI 포트라든가 HDMI, DP 포트라든가 아니면은 컴포넌트 단자에서 외부 기기의 영향, 게임기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는 튜너를 통해서 영상 신호가 들어오면 그 영상 신호는 뭡니까?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단계의 변화를 거치는데 첫 번째 변환 단계가 뭐냐면 메인 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인 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뭡니까? 영상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만들어 주는데 그 신호가 바로 뭐냐? LVDS 신호다. 그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알려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스케일러 쪽의 불량이란 뭡니까?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정상 신호인 LVDS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신호를 결론적으로 T콘에 줬을 때 T콘이 2차 가공을 하냐? 2차 가공을 하겠지만은 엉터리 신호를 갖다가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엉터리 신호를 가공해서 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액정이 뭐냐? 아주 희한망측한 영상이 출력된다든가 영상이 안 나온다든가 영상이 깨지는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러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량은 뭐냐면 이 QFP 타입 같은 경우는요. 이 소자들이 물론 뭐 양산 체제 공장에서 양산할 때 뭐 솔더링 제세는 나오겠지만 오래 쓰다 보면 이것이 산화돼서 납이 떠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리드가 산화가 돼가지고 구리 재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살짝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불량이 뭐 칩셋 이 불량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냉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BJ 같은 경우도 이렇게 냉납이 칩셋 패드에서 볼랍이 분리되는 현상 또는 PCB 패턴에서 볼랍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서 이런 그 연산을 제대로 못하는 가공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불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영상은
이 메인 칩에서 우리가 그 신호 변환을 하겠죠. 그 신호가 뭐다? LVDS 신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제대로 나온 측정하려면 이 BJ 타입 같은 경우 어디 리드가 없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럼 이 볼랍이 어느 회로하고 연결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신호를 갖다 여기다가 아무데나 찍으면은 이 리드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100% 쇼트가 일어납니다. 쇼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 칩이 손상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결론적으로 메인 칩에서 변환된 LVDS 신호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간다? 케이블을 타고, 여기 케이블 있죠? 케이블을 타고 LVDS 케이블을 통해서 T콘으로 가기 때문에 LVDS 핀을 갖다 측정하라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 그럼 여기서 가공된 LVDS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을 여기 찍지 말고 이 가공된 영상 신호는 LVDS 케이블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LVDS 핀을 갖다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영상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신호기 때문에 전압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파형들이 제대로 파형의 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봐야 돼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케일러라든가 뭐 이피노미라든가 이런 그 T콘 타이밍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신호들을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자, TV 메인보드 구성 형태를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QFP 타입의 소자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지금 뭐냐. 지금 심지어는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라든가 또 eMMC 메모리라든가 이게 이제 그 스마트 TV죠. 스마트 TV는 요 eMMC에다가 TV형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 메인 칩이죠. 이 전부 다 BJ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보 수리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SMD 타입 이런 것들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작업하기가 많은 숙달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이제 그 이후에 봉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BJ 타입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고가 제품들은 그냥 전부 다 이런 이제 리드 타입, SMD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BJ 타입으로 간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 TV잖아요.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여러분들이 저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신호 흐름은 여러분 얘기해 줬죠.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다. 파워 트리거 신호를 누르면 이 신호가 일단 어디로 간다? MCU로 가서 이런 신호들을 주고 받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번에 설명했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걸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죠, 모니터는. 예, 모니터는. 이런 신호 흐름을 가지고 이제 또 동작을 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 특히 이제 이런 BJ 소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BJ 리역 장비가 좀 필요하고 또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열풍기로다가 많은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또 QFP 타입 소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리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활히 디솔더링하고 솔더링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연습 안 하면요 100%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다리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 많은 어떤 그 역할하는 것들이 통합되어 있다. 즉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SOC화가 되어 있다. 시스템 온칩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다 여기다 뭡니까?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베디드화가 된 이런 칩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혜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모니터나 TV 수리를 한다 또는 메인보드 수리한다 그러면 항듯이 그 신호가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익혀야 된다는 얘기, 익혀야 된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신호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일단은 립스보드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는
SMPS가 오토 방식이다. 자, 여기다 220V를 갖다 인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가하면. 바로 2차 측으로다가 메인보드가 필요한 5V와 드라이버 또는 인버터가 필요한 12V를 갖다 바로 출력하는 방식을 오토 방식이다. 그래도 오토 방식을 전부 100%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 AC 220V를 우리가 인가를 하게 되면 막바람 출력이 나와서 모든 전기가 메인보드 또는 내지는 백라이트 전원 공급 장치인 인버터라든가 또 드라이버에 일단 공급해서 동작 대기, 즉 스탠바이 상태로 있는 거죠. 스탠바이 상태로 일단은 전기가 다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OSD 파워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 파원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MCU로 들어가는 거죠. 왜? 모든 전자기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회로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바로 MCU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 즉 운영체제에 의해서 회로가 동작이 된다는 거죠.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MCU에서 연산을 하는 거죠.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동작시켜줘야지 하는 그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해서 지금 동작 대기하고 있던 그런 신호를 갖다가 대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 대문을 열어주는 그 회로가 뭐냐? 바로 스위칭 회로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는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는 그 인버터 쪽에 PWM을 동작시켜서 우리가 이 가동을 시켜주는 PWM 이네블 신호를 갖다 만들어서 이 드라이버 보드 또는 인버터 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드라이버는 뭡니까? 백라이트가 LED로 구성된 전원 공급 장치를 LED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버터는 이 백라이트가 CCFR 형광등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걸 통해서 고압으로 승합을 시켜서 올려주는 그런 장비를, 그런 그 파워 서플라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MCU에서 이런 이네이블 신호를 줘서 대기하고 있던 신호들을 갖다가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신호는 또 어디로 가냐? 패널 VCC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5V가, 이게 VCC 5V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스위칭에 전달을 해서 스위칭을 열어서 패널 보드 쪽에 VCC 5V를 전달해 준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스위칭으로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낭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물론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무부하 상태는 뭐 전기가 많이 먹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작은 전기들을 소비함으로써, 그죠? 아무래도 이제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런 스위칭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신호가 이런 영상 신호 포트를 타고 들어왔을 때 어디를 거치냐? 스케일러를 거치는 거죠. 스케일러. 이 스케일러는 뭐다? CPU 플러스 그래픽 카드 플러스 캐시 메모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인 LVDS 신호를 여기서 만들어준다. 여기서 LVDS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여기 LVDS. 이 신호를 만들어주면 이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입니다. 그러면 얘가 패널에 있는 이게 인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이 신호가 LVDS 케이블을 타고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칩으로 가서 여기서 2차 가공 신호를 만들어주는데 이 신호는 뭡니까?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죠.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지금 패널에 보면, 패널 보드에 보면 LDI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LCD 드라이버 IC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쪽에 영상 쪽에 신호, 어떤 화소 위치 정보와 화소에 대한 어떤 영상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영상 신호를 이렇게 우리가 주사한다 그러죠. 뿌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이제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여러분들 수리가 가능하죠. 딱 들어오는데 왜 VCC가 안 들어가지? 여기 뭐 전압이 공급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스위칭으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나? 여기 문을 열어줘야 이게 5V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이런 나름대로 논리적인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것이 수리에 여러분들이 접목이 된다는 거죠. 자꾸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리 사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론 자체를 모르면 수리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이론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뭐냐? 다양한 제품의 모델을 자꾸 수리해 봤을 때 여러분 이론을 갖다 더듬어 보는 거죠. 그럼 뭡니까? 추적 60분 했을 때 추적의 단계가 굉장히 짧아진다.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직결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은 이제 TV가 일반 TV가 아니라 스마트 TV죠. 여기 지금 eMMC 메모리에 TVM 운영체제가 들어서 부팅할 때 뭡니까? 부팅할 때. 이 PC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띄워서 화면에 이제 뭡니까? TV 같은 뭐 윈도우 PC 같은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 같은 어떤 데스크탑의 어떤 바탕화면이 아니지만은 이 특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바탕화면이 있고 또 삼성에서 나오는 이제 자체 개발한 TV 운영체제 타이젠 같은 거는 타이젠의 운영체제 맞는 바탕화면이 있고 또 LG에서 개발한 웹 OS라는 TV 운영체제는 그 웹 OS에 맞는 바탕화면이 구현이 되겠죠. 근데 왜 eMMC에는 어떤 그 만약에 운영체제 손상이 돼 있다. 부팅이 뭐 로고만 나오고 부팅이 안 되겠죠. 이걸 이제 이 지금 스마트 TV는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수리해 본 사람 또 거기 이론을 아는 사람도 수리가 또 쉬워진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냥 일반 TV 수리하다가 스마트 TV에 손을 대면 왜 뭐지 이게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PDP 같은 걸 한번 뜯어보세요. 막 무지무지하게 크고 복잡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요즘 SoC와 칩이 되고 BJ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하나의 칩에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수리하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BJ 타입 수리가 난해한 것도 있다. 그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일단은 이 모니터하고 틀리게 SMP, TV SMPS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220V를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메인보드 최소 동작을 하기 위한 스탠바이 5V만 공급돼서 스탠바이 상태로 딱 있는 거죠.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여기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무조건 MCU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가 신호를 3개의 신호를 갖다 만들어내요. 모니터에서 만들지 않는 신호 하나를 더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메인 SMPS의 메인 전원을 갖다가 기동시키기 위한 즉 12V, 24V를 기동하기 위한 메인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가 하나 들어가는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스위칭 회로가 있어요. 이 TV SMPS 수리해 본 사람 알겠지만은 여기 지금 보면 메인 스위칭 회로가 TR과 포토커플러로 이루어진 스위칭 회로를 건드려서 이 스위칭 회로 쪽을 건드려서 나온 신호를 어디 주느냐? 바로 전력 효율 보상 회로인 즉 역률 보상 회로인 PFC 컨트롤러의 VCC에 대해 열어주고 RC 공진 아래 쪽에 RC 컨트롤러의 VC 산업을 인가해줘서 12V, 24V가 나와서 그제서 이제 메인보드로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TV SMPS와 모니터 SMPS가 틀린 점이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서 하나 더 만들어주는 신호가 뭐다? 바로 메인 파워의 SMPS의 메인 전원을 기동시키기 위한 스위칭의 이네이블 신호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스마트 TV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들어가서 이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럼 부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메인 칩과 MCU와 eMMC 메모리가 3개가 공조해가지고 이 TV, PC 그 메인보드 수리해 본 사람은 그 어떤 부팅의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네? 해가지고 뭡니까? 이 eMMC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서 여기 있는 운영체제를 이 CPU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전달을. 어디로 전달해 준다? 여기서 가공을 하겠죠. 메인칩에서. 메인칩은 뭐라 그랬습니까? CPU 플러스 GPU 플러스 캐시 메모리가 있는 하나의 CPU 역할을 해주는 거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데스크탑의 CPU. 네. 우리 CPU도 보면 GPU가 온보드 되어 있는 게 있고 온보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액정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Tcon 보드로 준다는 얘기죠. Tcon은 뭡니까?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영상 신호를 강하고 주는데 여기서 화소의 위치 정보와 화소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서 여기 LDI 또는 DDI라는 칩에다가 전달해줘서 구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스마트 TV는 eMMC에 있는 운영체제와 메인 칩과 MCU가 3개가 공조해서 얘를 동작을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뭐 MCU의 펌웨어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여기도 이제 그 EPROM이라는 게 그 데이터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메인 칩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어떻게 돼? 폼웨어가 문제 생겼다. 어떻게 됐습니까? TV 동작을 안 하겠죠. 자, 그런 어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니터하고 틀린 점 뭐냐? MCU에서 연산한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 메인 스위칭 회로 쪽에 그 SMPS의 메인 스위칭 회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을 출력시키기 위한 신호가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꽂았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메인 쪽에 24V, 12V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 스위칭 회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스위칭 회가 열려야 걔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무관하게 여기 신호가 나오는지를 일단은 여러분이 체크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메인 스위칭회에 뭐 어떤 포토 커플러가 망가졌던가 TR이 망가졌던가 하게 되겠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제가 늘상 말했던 스마트 TV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수리할 때는 먼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이런 것이 연상이 돼야 됩니다. 연상이. 뭐 수리를 갖다 뭐 한 20, 30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 어디 분량이 알겠지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뭘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초보 입문자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정립된 이론이 필요하다. 이론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케일러가 가공하기 위한 영상 신호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 가공한 우리가 LVDS 신호를 어떻게 영상을 파형 측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 입력 포트에 대한 핀맵을 잠깐 좀 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영상 신호는 어디 들어오냐? 여기 보면 일단 이거 TV 쪽 메인보드를 보시면요. 영상 신호들이 뭐 요즘에 이제 뭐 RGB 포트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죠. DVA 포트 없어지죠. 뭐 이런 지금 RGB 포트라든가 HDMI 포트라든가 이 컴포넌트 포트 뭐 옛날 게임기는 이제 이런 RGB 영상 신호 이런 신호에서 들어왔겠죠. 이런 포트 컴포넌트 단자 그 다음에 뭐 USB를 통해서 이런 외장 하드에 있는 어떤 영상 신호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이런 튜너를 통해서 영상 신호가 들어온다든가 또 뭐 모니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HDMI라든가 DVI라든가 RGB 포트. 지금 이게 DVI하고 RGB는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죠. 왜냐면은 영상이 지금 고해상도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특히 메이커 같은 모니터 TV를 보면 요즘 이제 HDMI보다 DP 포트로 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얘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뭡니까 이제 더 도도 되지만은 제조사에서는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RGB 포트에 보면 주로 우리가 이제 신호 측정하는 것이 1번 핀, 여기서 1번이죠. 1번부터 5번, 6, 이렇게 해서 15핀의 RGB 포트는 15핀의 그 핀 단자를 갖고 있는데 보통 1번에서 이제 레드 신호, RGB, 레드 신호, 2번에서는 녹색, 3번 청색 신호가 RGB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뭐냐? 수평 동기 신호와 수직 동기 신호가 이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파형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레드 신호, 그린 신호, 블루 신호, 그 다음에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이런 DDC 단자를 통해서 DDC 프로토콜에서 이 DDC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 데이터가. 그래서 모니터가 갖고 있는 최대 해상도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단자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PC 쪽으로. PC 그래픽카드 쪽으로 가겠죠. 또 마찬가지로 DVI 단자다. 그럼 핀맵을 보면 이게 쭉 있어요. 뭐 RGB 신호하고 뭐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핀맵을 참조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LVDS 신호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가 영상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가공한다 그랬는데 이 LVD 30핀을 예를 든다면 1번부터 27번까지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단자고요. 28번부터 30번이 뭐냐? 이게 VCC 단자예요, VCC.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보아야 되냐면 패널 데이터 시트를 참조를 해야 된다. 거기를 보면 물론 핀이 항상 여기 좀 오른쪽에 이렇게 있지만 보통 2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 빠져 있는 부분 이쪽이 이제 VCC인데 2가 빠지지 않고 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되고 또 어떤 거는 요 VCC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세 단자가 전부 다 적색 핀으로 돼 있어. 적색 핀은 VCC를 뜻하는 건데
또 E는 뭐 제조사에 따라서 얘는 아니잖아요. 파란색이니까 모른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E가 빠진 요 두 개 부분에 요 28, 29, 30번이 VCC다. 이게 다 붙어 있을 때는 뭐 빨간 선으로 돼 있으면 뭐 대충 감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요쪽에 1, 2, 3번 요쪽에 VCC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인 줄 알고 방향을 꽂았다. 이 방향인 줄 알고 꽂았다. 만약에 그것이 틀린 방향이었다면 뭡니까? 패널 쪽 보드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VCC 방향이 중요합니다. 5V가 들어가는 게 있고 모니터는 12V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TV도 5V가 들어가는 게 있고 12V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걸 알려면 여러분들 그 패널에 폰번을 가지고 데이터शी를 찾게 되면 이렇게 핀맵이 나오죠. 얘는 이제 28, 29, 30은 VCC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그라운드 요 단자는 신호가 안 나오는 단자예요. 그라운드 단자. 그라운드. 요런 거 신호가 나오죠.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런 걸 측정을 해서 신호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핀맵들을 봐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잘못하면 뭐 어떤 쇼트를 유발한다든가 측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뭐 왕왕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 어쨌든 간에 스케일러가 영상에 가공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이제 만들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상 신호를.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먼저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니터 또는 TV의 RGB 포트, DVI 포트, HDMI 포트, DP 포트, 컴포넌트 단자, USB 포트, 튜너 등으로부터 영상 신호를 메인 칩이 입력받아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인 LVDS 영상 신호로 변환 처리 후 LVDS 케이블을 통해 티콘 보드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LVDS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외부 영상 포트로부터 정상적인 영상 신호가 입력되어야 하며 영상 신호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된다면 메인 칩으로부터 LVDS 신호로 변환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메인보드 영상 포트 불량 또는 영상 포트와 연결된 메인보드 회로의 칩 저항 및 칩 콘덴서의 불량 또는 외부 기기에서 영상 신호가 제공 안 되는 불량으로 하나하나 추적하여 고장 원인을 찾아내어 수리를 해야 정상 동작이 가능해진다. 영상 신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가를 양부 측정하기 위해서는 RGB 영상 포트의 예를 든다면 오실로스코프 전압 구간 및 파형 구간을 적절히 설정하고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메인보드 RGB 포트와 PC RGB 포트를 RGB 케이블로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하고 클립을 메인보드 접지에 접속한 후 프로브를 RGB 포트에 적색, 청색, 녹색,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 핀과 연결된 회로에 접속 시 입력되는 영상 신호 파형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들이 측정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RGB 수평 동기 신호, 수직 동기 신호 그쪽에 나오는 신호들을 이렇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핸드용 오실로스코프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탁상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간이 이렇게 핸드용 오실로스코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작업자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측정했을 때 들어오는 파형들이 RGB 신호라든가 수평동기 신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외부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입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신호들이 영상 포트를 통해서 스케일러로 가기 전에 항상 칩 저항과 칩 콘덴서를 거치게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신호의 노이즈라든가 영상 신호 증폭을 위해서 요게 지금 컨덴서라든가 이런 이제 그 칩 저항이라든가 칩 컨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포트에다 놓고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오실로스코프가 프로브가 이쪽 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핀과 연결된 요 회로 요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찾는 방법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신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요 앞서 설명했지만은 외부의 어떤 영상 기기에서 영상 입력 안 된다든가, 이런 포트가 또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온다든가, 또는 뭡니까? 어떤 케이블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여기 측정할 때는 왜 여기 기기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측정하면 영상 신호가 입력이 안 되니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반드시 인가하고 영상 신호를 갖다가 여기 뭐 PC를 연결한다든가 신호 발생기를 여기다 연결한다든가 한 상황에서 이런 파형 측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또 외부 기기가 문제가 돼서 안 들어오는 건지, 뭐 여러분의 PC가 뭐 다른 PC가 있다, 뭐 작동 잘 되는 PC로 안 하면 당연히 영상 신호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케이블 불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교체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금 5개 신호를 측정해 봐야 된다. 5개 신호를. 그래서 이 신호가 제대로 들어와야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스케일러 쪽에서 이제 이 신호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공한 결과물이 뭐다? 바로 LVDS 신호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신호를 어디서 만들어준다? 바로 이 스케일러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스케일러 쪽에서 만들어주는데, 이 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핀맵을 이용해서 다 찾는 것도 일이에요. 이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결과물이 LVDS 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이 신호핀 1번부터 27번까지로 해서 이쪽이 이제 T콘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쪽 신호가 T콘으로 들어가겠죠. T콘으로. 그러니까 여기 핀에 미련하게 여기 핀을 찍지 말고 결론적 결과물은 뭐냐,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여기를 찍으면 되겠죠. 자, 측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전송된 영상 신호를 메인 칩이 입력받아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영상 신호인 LVDS 영상 신호로 변환되어 LVDS 케이블을 통해 T콘 보드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LVDS 영상 신호가 정상적인가를 양부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영상 신호 파형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측정하면 된다. 메인 칩은 QFP 타입 또는 BGA 타입 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력 영상 신호 파형 측정 시 메인 칩과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찾아 측정하기가 번거로우므로 메인 칩에서 가공된 신호는 LVDS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므로 LVDS 영상 신호 핀을 측정하면 측정이 편리해진다. LVDS 영상 신호 파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메인칩 냉납 또는 메인칩 불량으로서 메인칩 불량 여부를 간단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메인칩 주변에 젤 플럭스를 도포하고 열풍기를 통해 리히팅 했을 때 파형이 정상 출력되는지를 점검한다. LVDS 영상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30핀 LVDS 케이블을 예로 든다면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메인보드 RGB 포트와 PC RGB 포트를 RGB 케이블로 연결하고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하고 클립을 메인보드 접지에 접속한 후 프로브를 LVDS 1번부터 27번 핀을 LVDS 핀맵을 참조하여 영상 신호 파형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영상 신호, 즉 LVDS 신호, 즉 스케일러가 가공한 1차 영상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쪽에다가 핀에다 대고 측정하지 마시고요.
쇼트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찍으면 된다. 여기를 여기 찍으면은 이런 파형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스케일러가 판단을 해서 이런 신호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테스터기에 전압을 재는 게 아니라 이런 파형을 통해서 파형이 정상이 나오고 있구나, 왜곡이 되고 있구나,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측정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빅데이터가 쌓인다. 그 빅데이터는 뭡니까? 수리의 어떤 그 작업 공소와 직결되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리를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 입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이렇게 지글 하나 작동 잘 되는 지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TV하고 모니터를 만들어서 신호 파형도 측정해보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글을 만들 때는 잘 작동 잘 되는 걸 얘기해요. 고장난 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니까 작동 잘 되는 지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기에 나름이에요. 해갖고 공부하게 되면 하나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의 교보제를 이렇게 좀 아주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큰 걸 갖다 놓고 책상도 비좁은데 측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지만 잘못하면 쇼트로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불량 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측정할 때는 항상 스케일러에서 나온 신호 어디서 측정한다? LVDS 케이블에서 측정한다. 이 측정을 무작정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핀맵이 회로마다 설계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핀맵을 참조해야 된다. 핀맵은 어떻게 참조한다? 패널 품번을 가지고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서 그 LVDS 커넥터 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핀맵을 가지고 여러분 참조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신호를 우리가 영상에 입력되는 신호와 스케일에서 출력되는 LVDS 신호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한번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입력 파형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6개면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맞습니다. 물론 앞에 오실로스코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가느다란 바늘 같은 거를 납땜 했으면 그건 또 그 권장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걸 갖다 먼저 찾냐면은 여러분의 주사기 핀 있죠? 그거 잘 들어가요. 여기다 첫 번째 단자 핀맵을 참조해서 껴가지고 요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디지털 테스터기의 부자 모드로 놓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 그 회로 연관된 회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동된 회로를 찾아가지고 그거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찍을 때는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회로에다 연동해서 연동된 회로에 찍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없고요. 자, 이 적색 프로브를 흑색 프로브를 여기 핀에다 대고 적색 프로브를 주로 요 주위에 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댔을 때 부자음이 울리면 그 회로랑 연동된 겁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자, 여기가 지금 0V가 나왔죠? 전압강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 전압강화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0V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쇼트라는 얘기죠. 여기랑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찍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GB 쪽의 예를 좀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편해요. 자, 일단은 전원을 인강하고요. 영상 신호를 일단 넣어야 되겠죠. 영상 신호가 들어와야 이쪽에서 이쪽에 신호가 들어가니까 영상 신호가 제공 안 된 상황에서 측정해봤자 아무 신호도 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신호가 뭐 어쨌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할 겁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게 지금 뭡니까? 외부에서 영상 신호가, 즉 스케일러가 쓰기 위한 신호들이 지금 이 포트를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이 신호가 지금 뭐 미세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을 전압과 파형관을 늘리고요. 자, 이 지금 스케일러가 들어온 영상 입력 신호를 스케일러가 가공한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나간다? 이 LVDS 케이블을 타고 이쪽 핀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를 측정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신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신호가. 뭐 그라운드 쪽은 이제 신호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라운드는 이렇게 찍어서 신호가 나오는지를 쭉 여러분들 측정해 봐서 이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 스케일러가 외부에서 받은 영상 신호를 얘가 잘 가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이걸 영상을 보시고 한번 정상 잘 동작되는 기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측정해봐야 자기 거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메인 칩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를 갖다 측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뭐 잘 뭐 안 나오고 그래도 화면이 이상하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메인 칩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QAPP 타입하고 지금 이렇게 BJ 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떼어가지고 색을 붙이기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교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QAPP 타입이라든가 BJ 타입 이런 소자들은 냉납도 많이 나는 불량 중에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다가 QAPP 타입 같은 경우 리드 사방에다가 젤프락스를 도포하고 열풍기 있죠, 열풍기로다가 다시 냉납이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 솔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요 사방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솔더링해서 다시 이거 식은 다음에 했더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이 냉납이죠. 이 냉납도 심심치 않게 옛날에 많았었는데 뭐 요 근래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하고 지금 티컨보드 쪽에 패널보드 쪽에 타이밍 컨트롤러가 QAP 타입 이런 소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냉납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것들이 이제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스케일러 쪽에 보통 보면 히트싱크가 덮여 있는 게 있고 고가 제품들은 안 있는 게 저가는 히트싱크가 없는 게 있어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리드에 냉납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이 들어와서 열이 많이 나는 것은 히트싱크 이렇게 조그만 걸 팔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솔더링 붙여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BJ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방에다가 젤프락스를 좀 충분히 발라서 이것을 칩셋 사이로 스며들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열풍기를 갖다가 바람색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바람세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면 옆에 있는 칩들이 날아가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바람세기를 최소화해서 요걸 갖다 액상화 이거 열풍기를 이 젤프락스를 녹이면 액상화가 되겠죠. 요 액상화된 요게 칩 사이로 좀 흘러 들어가게끔 기울여 가지고 사방에서 이 안에 좀 젤프락스가 액상화돼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 요걸 골고루 칩셋 표면을 골고루다가 여러분들이 리히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너무 리히팅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팝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칩셋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빵처럼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전혀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말이죠.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백날 몇천 번 수리 사례를 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체험을 해보고 겪어봐야지 아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거하고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거 할 때는 이게 주사기형 젤프락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작업성도 좋고 너무 많이 또 바르지 마시고요. 적당량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열풍기 바람 세기를 좀 최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리드 사방을 갖다가 충분한 열을 좀 가해 주세요. 한 번 내면 집중으로다가 공격하지 마시고 QAPP 타입은 리드가 사방으로 있는 소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방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충분한 열을 좀 가해줘서 너무 또 장시간 하게 되면 이 칩이 또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경험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사용 젤프락스는 요즘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밀 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쓰기가 참 좋습니다. 이게 요게 있고 건처럼 생긴 게 있고 그래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요번에 한 30개 정도 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식힌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요. 열 있는 상황에 식히면 안 되니까. 자 만약에 BJ 타입이다. 요것이 아무리 냉남 난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리히팅해서 이것이 살아난다면 아, 냉납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띄어서 리볼링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BGA 타입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출고하면 안 되고, 그거는 분명히 한 달 내로 재입고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불량이다. 이게 만약에 리히팅해 갖고 됐다. 그럼 뭡니까? 냉납이죠. 그럼 얘를 탈거해서 리볼링을 해서 다시 솔더링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좀 젤프락스가 칩셋 사이로 좀 스며들게끔 이렇게 좀 열풍기로 안에 좀 집어넣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액상 프락스도 있는데 액상은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젤프락스 성능이 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칩셋 표면을 이렇게 골고루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지면 되겠습니다. 리히팅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칩셋에 따라서 열에 강한 게 약한 게 있고, 이 PCB가 또 PCB에 따라서 PCB가 약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에폭시 수지 기판인데 유리 섬유 재질로 돼 있죠. 근데 이 휩니다. 보드가 잘못하면 휘면 뭡니까? 볼랍이 제대로 붓고 안 붓고 하게 이게 휘에 따라서 휘면 안 되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딱 하니까 화면이 제대로 나온다. 아, 냉납이었었구나. 그 다음 무슨 작업을 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떼야 되겠죠. 이 띄는 것도 참 일이에요, 초보자는. 그래서 BGA는 디솔더링, 솔더링 자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떼어가지고 잔납 다 긁어내고 PCB에 있는 회로에 있는 잔납 다 처리한 다음에 리볼링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참조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고장 제품이 들어왔다. 그때 작업을 해야지, 이거 한번 해봤어요. 됐어. 하고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100% 불량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럼 TV 한 대 물어줘야 되잖아요. 노트북 한 대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런 어떤 물어주는 걸 떠나서 고객 신뢰도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히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얘가 냉납인지 아닌지, 칩셋 불량인지 아닌지 할 테스트하는, 이게 리히팅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 이 칩 죽은 거겠죠. 그럼 뭡니까? 새 칩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 단가가 맞지는 않죠. 그럼 결론적으로 같은 모델의 PCB 메인보드를 구해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죠. 수리를 다양하게 하는 데는 그분들은 여러 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보면, 특히 인터넷에는 많지 않고 해외 사이트 보니까 많은 모델들의 이런 그 메인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양품인지 아닌지를 참 이게 판단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재생칩을 써가지고 다시 붙여서 판매하는 건지, 그 재생칩이 정상 동작되는 거를 붙여서 테스트해서 파는 건지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보니까, 또 이게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다 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지금 그 간이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우리가 메인보드 양부 판별 지그, 패널 양부 판별 지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장 점검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지그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및 TV를 구성하고 있는 PCB는 SMPS, 메인보드, 티콘보드, 탭보드, LED 백라이트 보드, OSD 보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장 점검 시 SMPS의 경우 2차 측 전압을 테스터기로 측정하여 양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며, LED 백라이트의 경우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양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나,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1차 영상 신호인 LVDS 신호로 변환하는 메인보드와 메인보드로부터 전달받은 LVDS 영상 신호를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2차 영상 신호로 가공해주는 티콘보드의 경우 양부를 판별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이러한 불량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수리용 지그인 메인보드 테스터기와 패널 테스터기를 이용할 경우 메인보드 문제인지 아니면 패널 문제인지를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수리의 작업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수리를 잘하는 방법은 어느 파트가 문제인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테스터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간단한 고장은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와 티콘보드의 경우 편리한 테스트 지구를 사용하면 수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수리를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지그를 쓰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CRT 모니터 수리하는 사람들은 오실로스코프하고 테스트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 이제 이런 나오는 전자기기들은 전자 소자 발달도 있고 설계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뭐 SOC화 또는 인베디드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수 장비가 없으면 굉장히 수리의 어떤 그 작업 공수를 갖다가 단축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그들이 이제 그 많은 나라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고장이 들어왔을 때 뭐 노트북이 들어오든 데스크탑 메인보드가 들어오든 모니터가 들어오든 TV에 들어오든 딱 들어오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뭡니까? 고객의 어떤 그 불량 사례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청을 한 다음에 아 이것이 어느 쪽 불량이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2차 판단은 누가 하냐? 바로 이런 지그나 장비를 통해서 계측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가 SMPS 같은 경우는 수리를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Tcon 보드라든가 메인보드, 특히 TV 같은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불량을 갖다 점검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보드 테스트 지그라든가 아니면은 이 패널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이것이 메인보드 불량인지 패널 쪽의 불량인지를 먼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SMPS 같은 경우는 뭡니까? 2차 측에 출력이 안 되네. 아, 이거 메인보드 쪽에 2차 측 전압, 즉 모니터 같은 거는 5V, 12V가 안 나오고 또는 나오더라도 전압이 출렁거리구나. 아, 얘 문제구나. 얘부터 수리를 하자. 이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TV 같은 거는 꽂았더니 스탠바이 5V만 나와. 근데 TV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이기 때문에 메인 스위칭을 강제로 기동시켜주는 건 여러분 알려드렸죠. SMPS 단독으로. 강제 기동시켰더니 12V, 24V 정상 나와. 그러면 아 얘는 메인보드 불량이 아니겠구나. 근데 강제 기동시켰는데 메인 전압 5V, 12V, 24V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메인보드에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메인 SMPS 불량이구나. 판단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메인보드 같은 경우라든가 패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측정도구로 갖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런 장비를 다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뭐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리가 들어왔는데 막 하루 종일 잡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틀을 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도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지그들은 안 파는 것들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저도 지금 그 그래픽카드 쪽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런 지그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회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장비를 만들어야 돼요. 또 장비가 샀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 개 장비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또 응용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수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장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테스터 지그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TC160 7세대를 사야 돼. 6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V/1 즉 우리가 4K 쪽에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트가 있는데 TV160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6세대가 있고 7세대가 돼 있는데 7세대를 사면 이렇게 와요. 여기 지금 보면 신호 변환 컨버터가 쭉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걸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컨버터를 꽂을 때 여기가 지금 우리가 2K 지원되는 거, 요 4K 지원되는 거거든요. V/1 케이블을 꽂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맞는 컨버터를 꽂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VCC 방향이에요. VCC 방향. VCC 찾는 건 알죠, 여기. 여러분들이. 예,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VCC에 맞는 요 포트에 꽂아야 됩니다. 꽂게 되면은 여기 불이 들어와요. 예, 불이 들어 테스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여기 지금 메인보드하고 요 T콘보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인보드에서 T콘 케이블, 여기 메인보드의 LVDS 케이블을 요 T콘보드에서 빼야 되겠죠. 컨버터에도 꽂고 여기다 꽂아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메인보드는 정상이다. 그럼 이제 액정만 남은 거죠. 액정 쪽에서 이제 우리가 액정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인보드가 불량인지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TV 같은 거는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하나 뭐 찍고 뭐 이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USB 포트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 USB에 영화 같은 거 하나 담아서 꽂아서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예, 여기.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테스트할 때 요 신호 발생기 요거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여기다 이 화면에 넣어봅니다. 신호를 신호를 넣었을 때 제대로 구현된다. 그러면 이제 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쓰는 방법은 요 TV160 메인보드 테스터기 쓰는 방법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어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사용법을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이 메인보드가 불량인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비가 참 좋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메인보드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자, 먼저 SMPS 쪽에 220V를 인가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패널 품번을 찾으면 되겠지만 VCC 방향이 어떤지를 먼저 어딘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컨버터에 신호 변환 컨버터에 꽂기 위해서 VCC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 여기서 지금 몇 볼트가 나오는지 VCC가 어느 쪽인지를 우리가 먼저 그 VCC 방향 찾아야 될 겁니다. 12V 나오죠. 12V. 이쪽이죠. 보통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는 게 VCC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쪽 빨간 선 여기가 이제 12V 라인입니다. 찾았죠? 그럼 여기하고 맞는 이 컨버터를 찾아야 돼요. 요 빨간 선이죠. 여기 빨간 선. 여기 12V입니다. 그럼 VCC가 여기로 들어가는 이 소켓을 찾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들어가거든, 이게. 자, 이걸 버튼을 이렇게 OS 버튼 파워 버튼을 누르면 맞으면 여기가 VCC 여기 LED에 불이 들어와요. 들어왔죠? 이게 정상적인 여기에 맞는 그 컨버터입니다. 일단 이렇게 끄고요. 일단 뭡니까? 메인보드에서 이 본체에 이제 그 슬롯에다 꽂아야 되겠죠. 요건 2K 지원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4K 지원되는 거, 2K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여기 LVDS라고 되어 있는 쪽에다가 요 신호 변환 컨버터를 꽂으면 되겠죠. 저는 뭐 약간의 좀 개조를 거쳤습니다. 요 소켓에 꽂을 때도 요 핀이 잘못하면 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뭐 우격다짐으로 넣지 말고요. 잘 넣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파워온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자, 파워온 버튼을 누릅니다. 자, 신호를 줍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왔어요. 이게 얘 지금 초기 화면이 나왔죠. 메인보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다가 USB 포트에다가 어떤 영상을 담아서 영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신호 발생기 요걸 좀 연결했습니다. 해서 RGB에다 연결했을 때 지금 얘가 보면 테스트 화면이 일로 가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네, 정상적으로 메인보드는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정상 동작되는 걸 교육 자료로 썼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메인보드가 문제 있었다면 이런 화면이 안 나오겠죠. 네, 초기 화면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PC를 연결한 거예요. PC.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PC 쪽에 이제 그 RGB 케이블로 PC에 연결한 겁니다. 운영체제가 제대로 뜨는지를 보기 위해서. 편리하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답이. 메인보드 불량인지 아닌지. 메인보드 불량이다. 아, 이게 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한 메인보드를 여러분들이 뭐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하면 되겠죠. 이건 통합보드입니다. 통합보드. 저가형 통합보드인데 얘도 지금 그 수리가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인지 아닌지. 여기도 맞는 컨버터를 봐야 되겠죠. 요게 VCC예요. 빨간 선이 VCC라고 되어 있는데 꼭 빨간 선이 다 VCC는 아닙니다. 테스트하기로 재봐야 되겠죠. 여기다 꽂고요. 이렇게. 자, LVDS 본체 쪽에 메인보드 테스터기 LV 콜 때는 요 핀이 휘지 않도록, 쇼트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워 버튼 누르면은 맞으면 여기 LED 불이 들어와요. VCC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왔죠? 네. 이 컨버터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테스터기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자, 본체, 메인보드의 본체 전원을 인가하고요. 좀 들어왔죠? 예. 예. 나왔네요. 메뉴가. OSD 버튼 메뉴가 나왔습니다. 자, 시그널 발생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거 있으면은 이제 뭐 메인보드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TV 수리하시는 분들은 좀 편해요. 그러니까 7세대를 사라는 얘기죠. TV160 7세대. 자, 제대로 신호가 좀 정상적으로 구현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뭐 깨지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할 때는 요거보다는 PC 연결하는 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USB에다가 영상을 하나 담아서 뭐 본인의 어떤 그 해외여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영화 같은 거 저작권에 침해하면 반드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했다가 테스트 해보면 좋겠죠. 어떤 그 공중파 동축 케이블 연결하는 것도 좀 번거로운 거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메인보드 쪽에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요 메인보드 테스트하기가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패널이다, 패널.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패널 테스터기, 요즘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4K까지 지원된 변환보드까지 제공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특히 이제 여기 같이 연결할 때, 특히 이제 CCFL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이 짧다 보니까 연장 케이블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VCC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그 LVDS 케이블만 봐서는 안 되니까 여기 패널 쪽에 보면 이렇게 M32 320QAN01이다. 여기 품번이 있어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요 사이트가 여기인데 여기 panellook.com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다 치게 되면 얘가 VCC가 몇 볼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널 품번으로 여기 이런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최신 거로 지금 구형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해외 사이트 보면 최신 나온 지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자, 요거 이제 요거 패널 테스트 지그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사용 방법을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사이트를 이용해서 품번 빨리 찾는 것도 데이터 찾는 게 좀 귀찮다 그러면 이 품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널 테스트 지그 사용 방법은 이렇게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널의 이제 최대 해상도가 뭐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이 패널은 아까 그 사이트 있죠? 패널 데이터 시트에 사이트 거기 하면은 조회하게 되면 얘는 최대 해상도 얼마가 나와요. 그걸 조정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모니터는 5V가 들어가고 TV는 12V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패널 테스트 데이터 시트를 보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모니터니까 5V를 이제 인가시킨 거죠. 예. 이 사용법은 패널 테스트 지그 사용법을 유튜브 쪽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CCFL 방식이니까 일단은 그 백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그죠? 켜기 위해서 지금 인버터에도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연장 케이블로 해서. 자, 여기 이제 패널 케이블을 갖다 꽂았어요. 자, 전원을 이제 인가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 이제 해상도를 맞춰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패널 인가 전압 5V니까요. 5V 인가하고 해상도 맞춰주고,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패널은 지금 정상이에요. 예, 줄이 생기는 거는 해상도를 잘 안 맞춰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우면은 어떤 그 USB에다 영상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PC를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패널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건 이제 PC를 연결한 거거든요. 아까 줄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해상도를 잘못 맞춰줘서 그런 거고, 자, 정상적입니다. 패널이. 자, 이러면 이제 메인보드 불량인지 패널 불량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간단해졌다. 자, 여기 이제 요거 TV 쪽인데요. 요거 이제 패널 쪽이 불량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핀맵을 봐야 돼요. 이 패널에 대해서. VC방에 틀리면 또 이게 여기 소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12V 패널이에요. VC. 최대 해상도를 여기 보면 남바가 있죠. 얘에 지원되는 데이터 시트상에 최대 해상도를 맞추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메인 전원 인가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전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패널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패널이 나갔네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고 뭐 어떤 LED 후라시를 비춰서 보면은 이제 대충 보이긴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측면에서 한 거니까 이건 깨진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잘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그런 것들은 바로 나오죠, 답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널 쪽에 불량인지 아닌지를 이런 패널 테스트 지그를 구입해서 여러분들 하면은 요즘도 이것도 가격이 좀 많이 내린 것 같고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TV에서 많은 고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TV에서. 모니터도 마찬가지죠. 이제 CCFL 백라이트에서 LED 백라이트로 가면서, 우리가 특히 중소기업체 브랜드 같은 경우는, LED 백라이트, 즉 LED 바 중에서 패키지 하나가 불량이 나서, 안 들어오는 경우, 쇼트가 나서 안 들어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TV 불량 중에서 일단은 뭐 어떤 음성은 나오는데 화면이 아예 출력이 안 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올레드 말고 QLED까지는 백라이트가 뒤에서 쏴줘야 액정의 영상이 이게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백라이트 불량도 많더라 하는 거죠. 백라이트 불량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라이트 테스터기는 다 갖고 계시죠? 이런 테스터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LED 바를 측정했을 때
이게 지금 뭐 백라이트 여기 패키지가 6개 있고 뭐 이 개수에 따라 틀리죠. 인치수에 틀리니까. 요것이 다 들어온다. 동시에 쫙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불량이 아닙니다. 근데 딱 여기다가 테스트하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되니까 어떤 건 빨리 켜지고 어떤 한 패키지는 서서히 들어온다. 그건 진행성 불량입니다. 거의 동시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밝아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밝아지거나 딱 켜지거나 하면 불량이 아닌데 서서히 얘가 뭐 점등이 된다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 흐리멍텅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량이니까 걔를 패키지를 교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체. 사실은 패키지 불량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패키지, 이 LED 바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LG 거라든가 이 좀 LED 패키지가 유명 브랜드 거 쓰면은 참 좋은데 중소기업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이 LED 바 전체를 다 갈아주는 것이 재불량을 최소화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단가 문제겠죠. 단가 문제. 뭐 수리하는 사람 보면 이걸 LED 바를 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것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재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 거로 다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개가 하나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많이 이제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메인보드에서 전해 콘덴서 하나 나가면 그거 하나만 갈지는 않잖아요. 그 주변에 걸 다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불량 나더라도 콘덴서 다 갈아버립니다. 왜냐면 그거 나중에 뭐 몇 개월 돼서 와서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떠니 소비자가 얘기하면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것도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은 그냥 통째로 갈아주는 것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나를 굳이 갈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통째로. 왜냐면 딱 안 맞더라도 이 LED배가 모델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나사 조이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개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LED배를 쓸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 좀 포트에도 정확하게 플러스 꽂아야 되고 요 LED 바 쪽에도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드봉이 쇼트가 되지 않게 안 쓸 때도 관리를 편하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이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거치라게끔 만들어 놨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카바가 있어요. 그 프로브 카바 살 때 그걸 덮어 씌우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성을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ED 바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크림 솔더 아니에요. UV 본드죠. UV 램프, 그 다음에 크림 솔더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대형 핫플레이트보다는 소형 핫플레이트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예, 그래서 인터넷 가면 300W 이상, 뭐 600W 이상 이런 거 파는데, 저도 요걸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구매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솔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사기 형식으로 된 게 있어요. 주사기 형식으로. 요것도 이제 여러분 쓸 때, 뭐, 여기 이제 뭐 수리할 때, 뭐 핀셋이나 이쑤시개를 통해서 크림 솔더를 묻힐 수도 있지만은, 요런 이제 주사기 형식으로 된 거, 젤프락스처럼 있으면 여러분이 작업성이 좀 좋습니다. 이런 거 구입해서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LED 백라이트가 불량 났을 때 우리가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동영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LED 바 요 주변에 여기 굉장히 열화가 많이 돼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LED 패키지 수리하는 것보다도 이 전체 LED 바 전체를 LED 바가 만약에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LED 바 4개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교육 차원에서 제가 촬영하느라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열화가 많이 돼 있는 것들은 다른 것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하나만 갈아줬을 때 나중에 또 어떤 게 나갑니다. LED가.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LED 패키지를 하나 갈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갈아줘도 무난하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확산 렌즈가 이렇게 본드로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갈기 위해서는 이 확산 렌즈를 띄어야 되는데 뛸 때는 일자 드라이버로 띄는 게 좋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살 올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얘를 띱니다.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여기 지금 떨어진 이 부분을 갖다 앞쪽에서 이렇게 칼로 막 긁어내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그냥 UV 본드로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 지금 보면 요 LED 바인데
이것이 지금 뭐 노란 요게 지금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뭐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겠죠. 핫플레이트는 지금 요거 많이 갖고 계시죠. 이게 작업하기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핫플레이트를 쓰는데 열을 충분히 가해서 보통 250도에서 270도 사이에 가하면 됩니다. 이것도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떨어지죠. 이렇게 불량난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열화가 많이 돼 있죠. 벌써 얘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봐야죠. LED바가.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건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한번 옛날에 산 거라서 써봤어요. 근데 안 좋더라고 이게. 그냥 아까처럼 주사기 솔도 크림 솔도 그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지금 녹으면서 사실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쇼트 나지는 않아요. 요거에다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크림 솔다가 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 좀 너무 많이 발랐죠? 그 적당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많이 바르지 말고, 많이 바르면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으면 얘가 녹으면서 제자리를 쑥 찾아가요. 소자들이. 녹죠? 녹으면서 이렇게 싹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떼어놓은 확산 렌즈를 붙여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이제 UV 본드예요. UV 본드. 뭐 이건 여러분들 실리콘 같은 열을 가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UV 본드를 많이 씁니다. UV 본드는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다 해서 붙는 게 아니죠. 반드시 UV랩, 자외선을 쏘여줘야 얘가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위치를 잘 맞추시고요. UV 램프, 이게 강한 게 적용했는데 보통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씁니다. 써도 관계없으니까. 요것도 눈에 직접적으로 쏘이면 안 되니까 뭐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뭐 한 개 접속하는데 뭐 그거까지 끼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이고, 요걸 뭐 한 30초 정도 찌어주면 붙으니까 찌어줍니다. 요거 이제 UV 본드는 이 밝은 데다 하지 말고 좀 어두운 데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얘가 들어오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요거 갈았죠, 요거.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열화가 된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이 하나만 간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열화가 많이 돼 있는데 하나만 갈아서 했더니만 나중에 또 불량 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태를 판단해야 돼요. LED바 상태를 판단해서 요것은 다 갈아줘야 되겠다. 그건 기준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열화도 많이 되고 딱 보면 알잖아요. PCB 이거 보면 LED바 PCB 보면 얘는 조금 있으면 마탱이 또 가겠다. 그러면 갈아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글쎄요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LED바가 뭐 비싼 제품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제콜이 들어올 것 같다 안 들어올 것 같다 해도 무방하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하라 마라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 경험상 다 갈아주는 것이 좋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패널 보드, Tcon 보드로 들어갑니다. Tcon 보드 타이밍 컨트롤러, DDI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걔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육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권리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